일단은 자동차 여행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중간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운전자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이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길에서 이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이 울퉁불퉁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이제 화물차들이 이동하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관리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낯선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 도로만 나오면 슈마허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을 제일 못해요. 어딜 가도.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룰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은 꼭 지켜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법을 해도 주변의 운전자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만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낯선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것들이 이제 어렵다는 점이죠. 특히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차도에 있는 중앙선은 항상 운전자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좌회전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우회전은 뭐 신호를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랑 완전 반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제 생각하실 게, 아, 내가 있는 운전석은 중앙선이랑 가까운 쪽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낯선 환경에 대한 그 적응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뭐 적응을 빨리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나오는 과정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미국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 좁은 도로폭에 이제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그 대부분의 도로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으로 된 데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하는 감각 자체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다른 편이죠. 그리고 운전자들 자체가 굉장히 난폭해요. 유럽 운전자들은. 그거 좀 거칠다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막 무질서한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 그 다음에 이륜차나 자전거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는 편이거든요. 한국 분들이 가장 유럽에서는 많이 실수를 하는 게 1차선 주행하는 방법이랑 원형 교차로, 그리고 그 신호를 보는 방법들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하나에 신호가 거의 한 3개 정도 있어요. 사람이 보는 신호, 자동차가 보는 신호, 그 다음에 자전거가 보는 신호. 이게 이제 보통 신호등 개수만 해도 벌써 한 9개, 10개 되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지역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별로 또 운전자들의 또 특성이 또 굉장히 달라요. 신호 체계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럽을 예로 들자면은 황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게, 황색 다음에는 보통 이제 적색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황색이 딱 들어오면 빨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적색 되기 전에.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독일은 황색 다음에 녹색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황색 신호 때 다른 운전자들이 이제 슬슬 출발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뭐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좀 다른 부분이죠. 이태리 운전자들은 많이 좀 쪼는 편이죠. 예.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이태리 운전자들을 이제 만날 경우, 아니면 이태리 고속도로 이제 통행을 할 경우에, 정말 이태리는 1차선에 대한 자비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차 없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보면은 뒤에서부터 이제 막 버적버적하고 이제 빵빵거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태리 운전자들이 상당히 거칠고, 이게 또 이제 시골 동네나 넓지 않은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변수가 되는 게 대부분의 이제 그 할머니 운전자들이에요. 이 할머니 운전자들이 운전이 굉장히 거칠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동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과는 다른 운전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자, 언어에 따른 불편함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쓰는 공용어가 한 4개 정도 된다 그래요. 예, 독일도 독일어랑, 뭐 일부 이제 영어가 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탈리아어를 쓰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불어를 쓰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언어권이 다르잖아요. 근데 간단한 영어를 할 수 있으면은, 제 경험상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언어가 다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가서 직접 운전을 해보면은, 지역이 바뀌면은 또 지역 사투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웬만한 한자를 쓰면은 뜻이 이제 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뜻은 아니겠죠.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제가 처음 자동차를 갖고 이제 뭐 출장을 다니거나 여행을 했던 시절에 비해서 번역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저는 사실 노트에다 다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처음엔 잘 모를 때는. 근데 요즘에는 팝하고나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쓰면은 대부분 현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상 파파고에서 가장 번역이 잘 됐던 거는 일본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언어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번역 어플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요즘에는 이제 렌즈 방식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 바로 번역되는 거, 네, 그런 거를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여행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루트를 이제 짜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사실 이제 패키지 여행이나 뭐 다른 여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첫날은 어디, 뭐 둘째 날은 어디, 셋째 날은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자동차 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패키지나 이런 거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여행자가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먼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만약에 100km를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시간이랑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미국을 갔을 때 하루에 한 80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하루를 잡았거든요. 하루를 잡았는데 뭐 1시간에 100km씩 가면 뭐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오후에 도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교통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아침에 6시 반, 7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을 짤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짜고 자기가 어디를 갈 것인지 그 포인트별로 좀 세세하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행자의 높은 피로도가 이제 또 여기에 이제 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여행은 옛날에 이제 오프로드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오프로드는 절대 이제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외부에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차가 반드시 한 대 더 같이 다녀야 된다고 얘기해서 반드시 2대 이상 다니게 돼 있는데, 자동차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생각보다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권장하는 거는 2명이나 3명이 같이 다니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같이 가시는 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당연히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하루에 100km를 이동한다, 200km를 이동한다, 이게 사실은 말처럼 또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환경도 낯설고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데 가가지고 그 몇 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나 피로감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여행은 대부분 이제 장거리 여행들이 많잖아요. 뭐 적게는 한 3, 400km, 4, 500km 정도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행하는 거리가 뭐 일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한 2000km 이상 되거든요. 예전에 저는 미국에 그 후배랑 같이 출장을 갔었을 때 저희가 주행한 거리가 거의 한 5000km 가까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행하는 거리에 한 두세 달치를 거의 뭐 열흘 일주일 안에 주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여행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만큼 이제 피로가 많이 이제 쌓이게 되죠. 이 부분을 좀 염두에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문화에 따른 이해도가 또 다르죠. 예, 아까 제가 이제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딱 한 2가지 정도만 이해를 반드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고속도로 통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 그 원형교차로, 예, 원형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교차로 출구가 한 20개 가까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건 뭐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는데 파리의 그 원형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나면 또 보험 처리를 또 안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 원형 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탑 사인이 있는 데를 정말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경찰이 없었는데 내가 거기를 살짝 지나가고 나면 어디선가 나타나요. 삐용삐용거리면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탑 사인을 위반했을 경우에 경찰관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최대 $50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경찰관이 끊을 수 있는 최대 금액까지 거의 뭐 발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런 문화적인 차이. 뭐 그렇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운전을 배우시는 분들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르실 거예요. 뭐 당연히 자동차가 맨 마지막 순위고, 그다음에 뭐 사람, 바이크, 자전거, 그다음에 뭐 그 외에 기타 뭐 이동수단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염두를 하셔야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은 말이 1순위예요. 그래서 사람이랑 말이랑 사고가 나거나 자동차가 말이랑 사고를 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각 국가별로 조금씩 이제 다른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가시기 전에 유념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좀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